안녕하세요. 김영재입니다. 오늘 관찰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설문지법 그리고 면접법에 의해서 관찰법은 우리 연구조사 방법론에서 의외로 많이 쓰이고 있지만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관찰법은 236쪽부터 238쪽까지 관찰법이 무엇인지 그 개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학적인 관찰은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관찰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내가 너를 바라본다, 제가 학생분들을 바라본다, 이런 그 일상적인 관찰이기는 하지만 엄격한 기준, 연구조사자의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무엇을 더 유심히 관찰하고 무엇을 덜 관찰할지 이런 것도 정해야 되고요. 반드시 이것만은 연구조사자가 관찰해서 기록으로 남겨야 된다.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관찰을 해야 합니다. 관찰을 할 때는 특히 기존에 어떤 조사가 있는지 살펴봐야 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관찰하는 사람이 실전에 들어가기 전에 스스로 연습을 하거나 훈련을 해야만 한다는 그런 점이 관찰법의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과학적 관찰은 목적, 연구의 목적, 조사의 목적, 체계성,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디에서 무엇을 어떤 식으로 관찰을 할지, 계획성 마찬가지입니다. 계획성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하루에 한 번 관찰을 할지, 예를 들어서 열흘 동안에 10번을 관찰을 할지 1년 동안은 관찰을 할지, 이런 것들이 모두 계획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설, 연구가설이죠. 여기서 말하는 연구가설은 내가 관찰해서 해야만 하는 것, 좀 필수적인 관찰 대상입니다. 그래야만 연구조사자가 자신의 가설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아니면 가설 자체가 잘못되었는지 알 수 없는지 이것을 판가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설은 관찰법에서 관찰을 꼭 해야만 되는 대상을 가설이라고 봐도 크게 틀림이 없습니다. 기록, 예전에는, 그리고 우리 지금 교과서 236쪽부터 238쪽까지에는 이렇게 연구조사자가 쓰는 걸로만 나와 있는데, 요새는 카메라로 찍거나 녹음하거나 여러 가지 다양한 수단이 있을 수 있고요. 기록을 반드시 연구조사자 한 사람이 한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관찰법은 한 사람이 할 수도 있지만 일정한 팀이 특정한 사람과 특정한 대상을 놓고 각자가, 예를 들어서 3명이면 3명, 5명이면 5명이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특정한 대상을 집중해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5명이나 3명, 하나의 팀원들이 각각의 관찰값을 모두 놓고 봤을 때 일치한다, 비슷하다 그러는 것은 다른 사람들 눈에도, 제3자의 눈에도 아마 그렇게 보일 것이다. 좀 더 신빙성이 있죠. 검토는 말 그대로 기록에서 빼먹은 게 없는지, 관찰에서 빼먹은 게 없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건데, 만약에 이 관찰을 한 번밖에 할 수 없는 것이라면, 빼먹었다면, 그 중요한 상황을 빼먹었다면 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과학적 관찰이라고 하면은 사실 관찰은 많이 일어나요. 제가 지금 언뜻 떠오른 거는,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별자리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하늘을 보면 별똥별이 떨어지죠. 그리고 가끔은 유성, 그리고 혜성이라고 하죠. 60년 만에 한번 나타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지구에 근접해서 지나가는 이런 일종의 소행성. 만약에 그것을 놓치면, 그 시점을 놓치면, 만약에 60년, 70년 만에 한 번씩 오는 혜성, 그거를 그 시점에 관찰하지 못하면 60년, 70년 기다려야 되죠. 그러면은 제가 볼 때 연구조사자가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일회성 관찰, 반드시 그때만 해야 되는 관찰인 경우는 혼자서만 관찰하는 게 아니라 그 연구조사를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관심, 그 대상에 관심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관찰하려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관찰된 내용을 서로 비교 검토해 보면 거의 일정한 그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언뜻 든 생각으론 그 유성, 해성 이런 걸 떠올릴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인간에 대한 조사를 지금 이제 우리 사회과학 연구 방법론에서 하는 건데요. 이 사람에 대한 조사를 관찰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워낙 저나 여러분들이 설문지나 이메일 그리고 요새 이제 구글 설문지, 네이버 설문지 같은 것에 익숙해서 그렇지 관찰을 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은 무척 많습니다. 사람이 관찰이라고 하면 눈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 눈과 우리의 오감, 우리의 눈, 코, 입 등등 귀까지요. 이런 오감을 활용해서 어떤 연구 조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인간과 인간이 모여 사는 사회에서는 당연히 관찰법이 많이 쓰이고 있지만 우리가 매번 지금 눈으로 보고 듣고 이러기 때문에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관찰법이라고 모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른 연구 방법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관찰법이 쓰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관찰법이 정확한 기준과 연습, 훈련을 받은 상태에서 관찰을 한다면 상당히 의미 있고 또 생동감 넘치는 연구를 할 수가 있죠. 관찰은 일정 수준 훈련하고 연습하면 충분히 내가 원하는 대상을 더 유심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길러집니다. 만약에 이걸 좀 이해를 하기 어려우시다 그러면 소방관과 경찰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방관과 경찰관은 위험에 대한 관찰, 위험 요소가 일어났다 또는 위험 요소가 상당히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관찰하는 훈련들을 배웁니다. 소방학교, 경찰학교 마찬가지죠. 어떤 특정한 신호, 특정한 무언가 거기에 대한 관찰을 하게 그렇게 훈련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두운 밤에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밤에 비정상적으로 불빛이 움직인다던가 가로등 이건 가로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불빛을 이렇게 누군가가 돌리고 있다던가 급하게 불빛이 한쪽에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던가 이런 것에 대해 상당히 민감하게 관찰을 해야 되죠. 그것이 구조 신호일 수도 있고요. 어떤 위험 신호를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고요. 특히 군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인도 일반적이지 않은 특정한 상황, 특정한 어떤 신호 그런 것이 보일 때는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된다. 그것은 평소에 훈련을 받지 않고는 절대 할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제가 지금 군인, 경찰관, 소방관을 얘기했는데 바로 이건 관찰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관찰을 얘기하고 있고 관찰은 연습과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연구 대상이 관찰되지 않는다고 느끼면 왜곡이 없는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요. 어린아이들끼리 유치원 가면 잘 놀죠. 누군가 바라보는 것과 누군가 바라보지 않는 것은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린아이더라도요. 이런 경우에 연구 대상이 자기를 관찰하는지 모른다면 아주 왜곡 없는 자연스러운 자료를 얻을 수가 있죠. 사람이 직접 볼 수도 있지만 요새는 기술이 좋아져서요. 카메라를 설치해서 이른바 몰래카메라죠.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허용된 상태의 몰래카메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불법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면 두고두고 볼 수 있죠. 특히 카메라를 여러 각도에서 설치한다고 하면 우리 유치원 같은 경우요. A 집단, B 집단 그 다음에 혼자 노는 아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모두 다각도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일상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관찰될 수 있습니다. 이건 어떤 분도 이거를 나를 누가 스토킹하는 거 아니냐, 누가 나를 몰래 바라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모르게 많은 상권이 형성된 지역에서는 소비자의 행동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물건을 살 때는 물건을 사려고 마음 먹는 순간에는 소비자입니다. 소비자의 행동을 관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만 관찰하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행동하고 관찰하는 사람, 그 사람도 나름대로 주의사항을 충분히 익히고 있죠. 만약에 제가 소비자를 관찰한다고 하면 상권이 형성된 지역이요.
뭐 명동이라든가 뭐 이런 아주 특수한 상권들을, 특히 외국인들이 왔다 갔다 많이 밀집된 이런 곳에서는 그 사람이 어디로 어느 출구에서 나와서 어디를 거쳐서 어디로 나갈지, 전 이런 걸 관찰할 것 같아요. 자, 다시 설명합니다. 자, 서울 지하철 4호선역에 명동역이 있습니다. 명동역에서 나와가지고 명동역 몇 번 출구에 나와서 자, 주로 어디를 들르고 어디에서 뭘 먹고 어디서 뭘 하는지 등등을 지점별로 나누어서 자, 거리를 분할해서 한 번쯤 저는 관찰을 해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동선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소비자의 동선, 발걸음이 잘 닿는 상점이라고 한다면 그 상점은 아무래도 비싸겠죠. 그렇잖아요. 손님이 많이 올 가능성이 높은 곳이기 때문에 비싸단 말이에요. 그리고 비탈진 곳, 경사가 심한 곳에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빨리 내려가고 싶어하고 빨리 올라오고 싶어합니다. 보통 빨리 내려가려고 해요. 자, 그 경사가 급한 곳에 과연 상점이 들어섰을 때 그 상점 앞에 사람들이 멈춰설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은 하루 종일 앉아서 관찰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에 어떤 거리, 자, 어떤 골목은 하루에 10,000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바로 그 옆에 있는 골목은 하루에 1,000명도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 이것은 철저하게 관찰이 필요한 것들이죠. 그리고 제가 예전에 이런 아르바이트를 하는 걸 본 적도 있어요. 가게에 하루에 몇 명이 들어가는지, 그리고 사거리, 어떤 길목 사거리에 한 시간에 몇 명이 왔다 갔다 하는지, 그거를 전부 다 이렇게 측정하는 거 몰래 다 측정을 하고 있죠. 그런 것들이 바로 상권 분석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관찰한다는 점을 알리고 연구조사를 하는 경우, 우리가 여러분들의 무슨 행동에 대해서 한 번쯤 관찰하겠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무엇을 해주세요?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말을 하는 경우가 있죠. 보통 이제 아동이나 청소년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의식을 하지만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의식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행동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관찰한다는 점을 미리 알리고 연구조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먹을 거를 시연하는 경우에 시연, 자, 신제품이 나왔습니다. 한번 드셔보십시오. 사람들이 먹는 표정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한 숟갈 먹었을 때 좀 아무리 저는 이거 맛있어요 아무리 말로 해도 표정이 말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철저하게 관찰법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궁금하면 신제품을 출시한 사람이 물어볼 수 있죠. 어떠세요? 짜요? 달아요? 매워요? 모두 관찰법입니다. 이것은 그러한 이 인간의 오감을 활용한 어떤 대상인 경우는 실제로 물어보고 그 물어본 대답을 듣고 이 사람이 얼마나 그거를 잘 겪었는지, 겪고 있는지, 잘 마셨는지 먹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관찰한다고 미리 알리고 연구조사한다는 점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찰법의 기본적인 개념과 예시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